안녕하세요. 정의원의 저속노아입니다. 오늘은 우유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유는 오랫동안 완전식품으로 불렸고요. 또 칼슘, 단백질이 풍부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성장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뼈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마시라는 권고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우유에 대해서 공포를 조장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우유는 소젖인데 사람이 먹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유가 영양소가 풍부하고 골다공증 예방이나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우유 섭취가 왠지 몸에 나쁘지 않을까 또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단 여러 논문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이 우유 같은 유제품 섭취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건강 지표는 좋으신 편입니다. 물론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유나 특히 요거트 같은 이런 유제품들을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초가공식품보다는 진짜 음식을 더 챙겨 드실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아침부터 또 설탕 음료를 마시지는 않을 거고요. 또 우유하고 아침부터 냉동 피자 드시는 분들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초가공식품이라는 건 공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인스턴트 식품이나 고칼로리 음식을 이야기하죠. 반대로 신선한 식품은 가공을 최소화하고요,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섭취하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신선한 식품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흔히들 채소나 과일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사실 우유도 대표적인 신선식품입니다. 혹시 우유가 공장에서 처리된 가공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몬테이루 박사가 만든 가공식품 분류체계인 노바 크라이터리아를 보면 우유는 1군, 즉 미가공 또는 최소 가공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유 자체에는 인위적인 첨가나 가공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우유는 목장에서 짜낸 원유를 살균 처리해서 영양을 그대로 살려둔 채로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또 푸드 마일리지 이야기도 많이 하죠. 이 측면에서도 우유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지역 목장에서 생산된 우유가 빠른 유통 과정을 거쳐서 금방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신선도가 높은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우유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또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설명드려보고요. 또 생존율, 여러 만성질환,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암, 골다공증을 포함해서요, 이런 질환들에 대한 우유의 영향을 조사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유의 기본적인 영양 성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유 한 컵 약 200ml에는 대략 8g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칼슘은 약 250mg 정도, 그리고 비타민 B군과 인, 칼륨 같은 무기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전지 우유, 그러니까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우유죠. 이 경우에는 포화지방으로 지방이 좀 들어있고요. 무지방 우유나 저지방 우유로 가게 되면 이런 지방 함량은 줄일 수가 있죠. 우유에는 유당, 그러니까 락토스라는 탄수화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부 성인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꽤 많이 이제 유당을 소화하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당 불내증을 겪기도 합니다. 설사하는 거죠. 배도 꾸룩꾸룩거리고요. 전통적으로 우유는 이제 뼈 건강에 중요하다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칼슘과 인이 뼈의 주요 구성 요소이고요. 또 단백질은 뼈와 근육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기 청소년, 또 중장년층, 노년층에서 골다공증, 근감소증 예방하기 위해서 우유를 꾸준히 드시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유나 유제품 소비는 여러 국가의 식이 지침에서 보통 하루에 1회에서 3회 정도의 섭취를 권장할 정도로, 말하자면 균형 잡힌 식단의 한 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는 카제인 단백질하고 유청 단백질이 당연히 다 들어있죠. 이러한 고품질의 단백질은 근육 합성을 돕고요, 또 포만감을 높여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부정적인 견해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포화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생길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우유에는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죠.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몸에서 흡수가 되어서 암세포 증식을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도 있고요. 또 우유의 유당 성분의 대사가 산화 스트레스, 그러니까 활성산소죠, 이런 것들을 증가시켜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성인은 특히 우유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동물성보다는 또 식물성을 많이 또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우유 섭취가 전체적으로 생존율이나 사망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유를 적당히 많이 드시는 분들이 덜 마시는 또는 안 마시는 분들보다 더 오래 사시는지 아니면 빨리 돌아가시는지를 굉장히 대규모 인구 데이터를 통해서 보는 연구들입니다.
이게 보통 수만 명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추적을 하고요. 식습관이나 사망률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4년에 스웨덴 웁살라 대학에 있는 칼 마이클센 연구팀은 BMJ라는 굉장히 좋은 저널에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중년 이상의 남녀 약 10만 명을 최대 20년 동안 추적했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에 우유를 석 잔 이상 마시는 그룹에서 한 잔 미만 마시는 그룹 대비 사망률이 약간 높았던 겁니다. 또 이제 기대와 달리 골절 위험의 감소가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성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은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 분들은 하루에 3잔을 성인 기준으로 마시게 되면 아마 일단은 설사 때문에 거의 견디시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우유를 많이 마시는 그룹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온 현상에 대해서 연구팀은 우유에 이제 높게 함유되어 있는 유당, 그러니까 락토스 섭취가 결국에 대사가 되어서 갈락토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고 만성염증을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연구는 관찰 연구라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저자들은 우리 결과는 또 관찰 연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연구에서 또 흥미로운 발견은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발효 유제품의 섭취가 높은 경우에는 사망률이나 골절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성이 관찰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락토스 함량이 낮은 발효유는 문제가 없었고, 락토스 함량이 높은 일반 우유만 연관성이 관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연구만 그대로 놓고 본다고 하면 락토스 프리, 요새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유를 선택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건데요. 사실 조금 논란이 될 만한 연구긴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관찰 결과가 조금 다르고요. 이 스웨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우유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연구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견된 또 체계적 분원 고찰, 그리고 메타 분석 연구를 보게 되면 사실은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수잔나 랄손 등의 연구를 보면 여러 코호트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 연구를 하였는데요. 우유 소비와 사망률 사이에 일관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메타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개별 연구를 놓고 보면 일종의 우리가 이제 총을 쫙 쏘면 총알이 이제 도달하는 지점이 랜덤하게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단일 연구는 비슷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메타 분석을 통해서 모아놓고 보면 전체적인 경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타 분석이 조금 더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연구자들은 보게 되죠. 이 메타 분석에서는 발효 유제품 그리고 우유, 그러니까 비발효유를 구분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기존에 나온 개별 연구들마다 결과의 이질성, 그러니까 결과가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이런 이질성이 매우 커서 전체적으로는 뚜렷한 사망률 증가를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개별 연구에서는 우유가 약간 나빠 보이는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별 영향이 없거나 혹은 조금 더 이로운 방향으로 나타난 결과로 나왔고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봐도 너무 좀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한 가지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연구팀은 결론적으로 우유 섭취와 전체 사망률 또는 질병 원인별 사망률 사이에 일관된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라는 중립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유나 유제품 섭취가 건강상 또는 사망률 감소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 카디프 대학의 피터 엘 우드 박사 연구팀은 2008년에 우유와 주요 질환 발생률을 종합 분석한 논문을 내놨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우유가 생존에 이득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 연구진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우유나 유제품 소비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이나 심장병 발생 위험이 약 16%에서 21% 낮았고요.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도 약 8% 낮았습니다. 이런 이점을 종합해보면 우유가 포함된 식단이 전체 사망 위험을 줄여서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진의 주장입니다. 다만 이 연구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고요. 이후에 조금 더 큰 규모의 현대적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적인 견해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하면 현재까지 우유 섭취와 사망률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유를 우리가 먹으면 몸에 해롭다 또는 죽는다, 이렇게 적어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마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이제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내놓는 것은 각 연구마다 인구 집단의 특성 차이, 특이한 시기를 하는지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겁니다. 유당 분해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인종별 차이가 있을 거고요. 또 우유의 지방 함량도 전지 우유를 먹느냐 아니면 저지방 우유를 먹느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유를 아침에 시리얼과 함께 섭취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리얼의 나쁜 효과가 우유에다가 조금 옮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개별 연구에서의 차이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연구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전에 제가 우유 3잔 이상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좀 극단적인 양이죠. 또는 뭐 1리터 이상 이런 식으로 쪼개서 분석한 연구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약간 연구 결과에 오염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하루 1리터 이상, 엄청난 양이죠. 굉장히 많은 양의 우유를 섭취하시는 분에서만 사망률 증가가 관찰이 되고, 그 이하로 보통 섭취하시는 분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는 이런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실제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한두 잔 정도를 드시는 분들은 아예 빵잔 드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사망률이 약간 줄어드는 경향성도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관찰을 종합해보면 적당한 정도의 우유 섭취는 대체로 사망률에 큰 영향이 없고, 엄청나게 많이 드시게 되시면 일부 연구에서 경고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유를 평소 적당히 드시는 분들은 굳이 이제 내가 이거 먹고 죽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줄이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개별 질환 측면에서 우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심혈관 건강입니다. 과거에는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포화지방 때문에 우유나 유제품을 좀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온다, 이런 추측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역학 연구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단순한 그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 대규모 연구들을 보게 되면 우유나 유제품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실질적으로는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 대체적인 결론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약간의 보호 효과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2015년 중국 연구진은 22개의 코호트 연구 데이터를 메타 분석했고요. 유제품 섭취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평가했는데요. 전체 유제품 섭취량이 많은 그룹에서 오히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과거에는 유제품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유복하셨을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잘 전반적으로 음식을 드셨을 가능성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유제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전체 발생 위험이 약 12% 정도 감소했고요. 특히 뇌졸중 발생 위험은 약 1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입니다. 2011년 네덜란드 바게닝겐 대학의 쇠다마 무투 박사팀도 선행 연구 17건을 종합한 메타 분석을 AJCN이라는 좋은 잡지에 게재했는데요. 우유 섭취는 총 사망률과 관련이 없고, 심혈관 질환 위험에는 약간의 역상관 관계, 그러니까 섭취량이 늘면 위험이 감소된다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유를 하루에 200ml씩 더 마신 경우에 전체 심혈관 질환 위험이 6% 정도 감소하는 보호 효과가 관찰되었고요.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즉 우유를 적당히 마시는 것이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예방해준다는 강한 근거까지는 없지만 최소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포화지방이 많은 우유가 심혈관계에 해롭다는 명확한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뭐 또 지방 먹는다고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것들은 뭐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우유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또 몇 가지 설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우유에는 이제 포화지방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유익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혈압을 낮춘다거나 전반적으로 콜레스테롤 흡수를 또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우유 단백질에서 유래하는 여러 생리 활성 펩타이드들이 혈관 건강에 이롭다는 실험적인 수준의 연구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유 섭취하시는 분들의 식이 패턴을 보면 우유 드시는 분들은 과도하게 탄수화물 음료, 그러니까 설탕 음료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잘 안 드실 가능성이 높고요. 전반적으로 영양 섭취가 균형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우유 먹으면 콜라는 안 먹겠지, 이런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유 자체에 지방이 미치는 영향이 희석될 수가 있는 거죠. 또 포화지방 자체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음식 형태로 섭취되는 포화지방, 특히 이제 유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포화지방은 단순히 총 포화지방 양으로는 이제 건강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고, 음식 매트릭스라는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요. 유제품의 매트릭스, 그러니까 영양소 조합 속에서
해롭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들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코호트 연구들을 보면 유제품 섭취가 많은 집단에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낮아졌다는 보고들이 다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8년 랜셋에 발표된 퓨어 연구는 21개국에서 13만 명을 추적 관찰했고요. 전체 유제품 섭취 증가가 뇌졸중 위험 감소와 오히려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이 연구도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인과를 확정짓지는 못하고요. 또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의 국가에서 영양 개선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후가 좋아졌다는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까지 과학적인 증거의 합으로 볼 때 적당한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 대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약간 이로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유를 아예 안 드시는 것보다는 하루 한두 잔 정도 마시는 습관은 적어도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이지 않으므로 심혈관 위험 때문에 우유를 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적어도 만성질환 또는 영양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한테 또 실제로 질문해 오시는 것들이 우유 섭취와 암 발생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암의 종류에 따라서 우유 또는 유제품의 섭취와 관련성이 긍정적인 것들도 있고 약간 부정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세계암연구기금 그리고 미국 암연구소가 종합한 2018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제품 섭취가 대장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근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아무래도 충분한 칼슘 그리고 비타민 D의 섭취가 동반되기 때문에 대장 점막의 불필요한 세포 분열을 억제하고요. 또 독성 담즙산을 중화하는 잠재적인 메커니즘으로 대장암, 그러니까 결장 직장암 예방에 도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수의 코호트 연구나 메타 분석에서 우유나 또 칼슘 섭취량이 높은 분들이 대장암 발생률이 낮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면서 저한테 물어오시는 유방암의 경우에도 우유 섭취와의 관계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많은 연구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구권 코호트를 종합했을 때 유제품 섭취량과 유방암 발생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고요. 일부 연구, 그러니까 발효유나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여성에서 유방암 위험이 약간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볼 때 유제품과 유방암에 관련한 데이터들은 일관적이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 명확한 결론을 아직까지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정리하자면 대장암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호 효과가 있고 유방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고 기타 간암이나 난소암 같은 다른 암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대부분의 연구가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이 아니라 상관성 수준이라는 거고요. 우유를 먹는다고 해서 암이 늘어난다거나 또는 암이 예방된다거나 이렇게 어떤 믿음을 가지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전체 식사 패턴과 생활 습관이 암 발생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우유는 그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거죠.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과 관련해서도 우유의 역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유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칼슘 보충 통해서 뼈 건강해진다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은 키 크는데 우유가 좋고 연배 있는 여성분들이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우유를 마셔야 한다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우유가 뼈의 골밀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은 잘 확립된 사실이 맞고요. 또 성장기에는 충분한 칼슘과 단백질이 골격 형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유 섭취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신 점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유를 많이 마시는 것이 실제 골절을 예방하는가에 대한 것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면적 연구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특정 시점으로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식습관과 골밀도를 같이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유나 유제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골밀도가 높고 또 골다공증 유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골다공증 환자와 그렇지 않은 분들을 비교한 연구나 또는 식이설문지와 현재의 뼈 상태를 본 조사에서는 우유 섭취와 골다공증 사이에 역상관관계, 그러니까 많이 드시면 골다공증 안 생긴다, 이런 관계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인과관계를 추론하기가 어렵고요. 우유를 또 많이 마실수록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워낙에 골밀도 관리를 잘했을 수 있다, 이런 혼란 변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스웨덴의 이제 칼 마이켈슨 등의 2014년 연구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연구에서 여성의 우유 섭취량 증가는 골절 위험을 낮추지 못한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20년 추적 동안에 우유를 많이 마신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특히 고관절 골절 발생률이 낮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이런 뼈 건강과 관련된 결과가 일관적이지는 않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결과는 어디까지나 우유 섭취가 극단적으로 많은 분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칼슘 섭취 권장량은 700mg
700mg에서 800mg 정도가 되는데요. 평균 500mg을 넘지 않는 실정이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유를 하루 한 잔 정도 마시는 한국인들에게는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와 반대되는 연구 결과도 도출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시행했던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총 유제품 섭취는 고관절 골절의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요거트나 치즈 섭취는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스카니치 D 하버드 의대 교수 연구팀의 경우에도 우유 섭취와 고관절 골절의 관계라는 연구에서 우유 섭취 횟수가 일주일에 1회 미만인 사람들에 비해 하루 우유를 1회 이상 섭취한 남녀에서 골절 위험이 낮다고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치즈 영상 올렸을 때 악플이 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유제품을 먹으면 뼈 건강이 나빠진다, 개인적인 경험 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유를 더 많이 먹는 데서 뼈 건강이 나쁘다, 뭐 이런 결과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실제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근감소증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근감소증,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근육 빠지고 신체 기능 떨어지는 현상이죠. 근감소증 예방하고 근육 건강 유지하는 데는 아무래도 충분한 단백질 섭취 그리고 규칙적인 근력 운동이 핵심인데요. 우유는 질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지금까지 사실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유 단백질, 특히 유청 단백질은 근합성 자극 능력이 좋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운동 후에 단백질 보충 용도로 자주 사용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스튜어트 필립스 교수팀은 저항 운동 직후에, 그러니까 근력 운동하고 나서 우유를 섭취한 그룹이 콩단백질 음료를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량 증가 효과가 조금 더 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해당 그룹에서는 이 식물성 단백질이 직접적으로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효과는 떨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아미노산 스코어를 맞춰서 조금 더 먹게 되면 뭐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연구도 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어쨌든 우유 속에는 루신 같은 아미노산 프로파일이 근육 합성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적은 양을 먹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근성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제 우유의 영양 성분이 특히 이제 운동 후의 근생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우유 단백질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2019년에 이제 스페인 연구진이 발표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이 제시된 바 있는데요. 이 리뷰에서는 노인 인구에서 유제품 섭취와 허약 또는 근감소증 위험을 살폈는데요. 저지방 우유와 요구르트 이런 유제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경우에 근감소증이나 허약 또는 노쇠 위험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성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단백질 리코타 치즈 같은 유제품을 식단에 추가했더니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 하는 개별 연구 결과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은 대개는 적절한 운동이 병행되어야 되거나 또는 전반적인 영양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우유 그 자체만의 독립적인 효과로만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실제 리뷰의 결론에서도 근감소증에 대한 유제품의 효과는 그 근거가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일부 유리한 점들이 관찰된다라고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근육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우유는 적어도 굉장히 쓸모있는 단백질 공급원일 수도 있고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유만 먹는다 그래서 근육이 쑥쑥 불어난다는 건 아니죠. 반드시 운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유 한 컵에는 단백질 8g 정도가 들어있고 1일 권장 단백질 섭취량의 꽤 많은 부분을 채울 수가 있죠. 특히 식사가 부실하거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년층에서는 간식으로 우유나 또는 유당을 제거한 단백질 보충용 제품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측면에서도 우유 섭취의 영향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유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 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보통 혈당 올리는 능력을 당지수, GI 지수로 많이 얘기하는데 70 이상이면 상당히 높다 그러고 55 이하면 꽤 낮다라고 봅니다. 우유는 27이거든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혈당 스파이크는 안 생기는 음식입니다. 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체중을 관리하는 데도 결국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또 성장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당 케어를 하면서도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보건대 연구팀의 메타 분석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유제품 섭취가 높은 분들에서 제2형 당뇨병 발생의 위험이 낮은 경향이 일관되게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개의 코호트를 분석했는데 총 유제품을 하루 400g 정도 섭취할 때 당뇨병 위험이 약 7% 감소되고요. 특히 저지방 유제품이나 치즈나 요거트의 기여가 컸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죠. 우유 자체에는 당뇨병 위험 감소와는 큰 관련은 없었지만 이 연구에서 특히 요거트의 효과가 좋아서 전체 유제품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우유에는 칼로리나 지방이 있기 때문에 살찌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역학 연구들을 모아놓고 보면 오히려 우유나 유제품 섭취
섭취가 많은 분들이 비만할 가능성이 낮고 또 체중 증가량도 적다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청소년들을 10년 이상 추적한 연구에서 우유를 적당량 마시는 그룹이 성인 시점에 비만 발생률이 낮았다는 보고도 있고요. 성인에서도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허리둘레 증가나 체중 증가가 둔화되는 경향이 관찰됐습니다. 이 역시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상관성이고 우유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다만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포만감을 높이고요. 식사 총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공액 리놀레산 같은 성분이 지방 대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중 관리 측면에서 한 가지 유용한 팁은 갈증이 날 때 설탕 음료, 액체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유를 드시면 단백질과 약간의 지방 덕에 포만감도 충분히 느끼시면서 다른 간식이나 군것질 섭취를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우유에도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마시면 안 될 거고요. 어디까지나 적당히 섭취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유의 건강 효과와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좀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유는 영양가 높은 식품이 맞습니다. 단백질도 많고 칼슘이나 비타민 같은 것들이 풍부하죠. 적당히 드시면 뼈 건강이 좋아질 수 있고 근육 건강이 좋아질 수 있고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 드셔도 배탈 안 나고 또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다면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건강에 무해하고요.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유당불내증 때문에 불편 느끼신다면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지만 요즘에는 락토프리 우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유에 대한 과도한 공포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인터넷에서 역시나 괴담이 많죠. 우유가 독이다. 또 성인에게는 우유는 해롭다. 우유는 소의 자식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임상 연구를 종합하면 그런 주장은 좀 과장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 섭취와 사망률, 심장병, 당뇨병에 대해서 어떤 해악이 증명된 바는 없고요. 오히려 약간 이득이 될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루 한두 잔 정도 우유 드시거나 이에 상응하는 유제품 섭취하는 것은 대부분의 성인에서는 안전하고요. 약간 사망률이 줄어드는 경향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사실 여러 선진국의 공중보건 가이드라인에서도 성인에서 그래서 저지방 또는 전지 유제품을 하루에 2-3서빙, 그러니까 보통 두세 잔 정도를 권장하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하루 4컵 이상 굉장히 많은 양의 우유를 마신다면 특별한 이익이 없고 연구에 따라서는 조금 나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렇게까지 드실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셋째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우유 활용법을 찾읍시다. 우유를 좋아하고 또 잘 소화하시는 분이라면 우유의 영양분의 혜택을 잘 누리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성장기 청소년, 또 임산부, 노년층이라고 하면 단백질도 많이 부족하시고 또 칼슘도 많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유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인 인구 중에서 특히 체중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대사질환 이런 것들이 걱정되시고 이미 약간의 대사 과잉 상태에 있는 분이라면 전체적으로 유제품을 조금 줄이시거나 아니면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실 수도 있죠. 운동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운동 후에 실제로 초코 우유, 그러니까 초코 밀크 시리얼이라고 해서 운동 후에 초코 우유를 먹으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적당히 이제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약간의 탄수화물 성분과 함께 우유를 드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예 WPI 같은 것들을 시도해 보실 수도 있죠.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를 시도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발효유, 요거트 같은 것도 좋은 대안이고요. 치즈도 있습니다. 결국엔 생애 주기, 또 나의 체질,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접근하시면 우유를 나의 건강 목표에 맞게 활용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유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함께 봐야 됩니다. 우유를 마신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확 나빠지거나 좋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전반적인 나의 삶, 수면, 스트레스, 식단, 운동 이런 거죠. 그래서 우유 하나만 보느라고 너무 큰 그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유를 또는 유제품을 충분히 드신다 하더라도 과일 채소를 전혀 안 드시면 영양 불균형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생활 습관이 좋아도 흡연이나 과음 이런 나쁜 생활 습관이 끼어든다면 당연히 심혈관 건강은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유만 가지고 정답을 찾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조화로운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종합 결론입니다. 우유는 적당히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신할 필요는 없고요. 또 과도하게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 음식으로서 우유를 바라본다면 다른 음식들처럼 적정량을 맛있게 즐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우유를 선택하시고요. 지나친 걱정으로 즐거움을 잃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과학은 계속 진화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나오면서 업데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개인의 유전적인 특성에 따라서 우유의 효과가 다르게 나온다거나 또는 우유 내에서 특정 성분을 좀 강화하거나 제거된 제품도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증거들을 받아들이시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최선의 근거에 따라서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줄이시고 제철 음식과 신선한 식품을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우유는 그야말로 신선하고 또 당지수도 낮은 식품에 속한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원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